비가 내리는 저녁이었고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빗줄기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는데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븐 앞에 서서 반죽을 접고 있었다. 손끝에 밀가루 가루가 묻어나고 버터 냄새가 코끝을 스치며 익숙한 일상이 반복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익숙한 척하는 일상일 뿐이었다. 똑똑똑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서 나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봤다. 오후 6시 40분.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늘 멈칫하게 되는데 3년 전 우리 딸 지연이가 사라진 시간이 바로 이때였고 그때도 이렇게 비가 내렸었다. 3년 전 우리 딸이 사라진 날 시계도 멈췄어요. 나는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그저 입 밖으로 흘러나온 혼잣말이었고 지연이가 떠난 후 나는 습관처럼 이런 말을 중얼거리게 됐다. 마치 그렇게라도 해야 딸의 존재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고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게 끝날 것만 같았다. 오븐에서 빵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가 들리며 따뜻한 열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했고 3년이면 슬픔도 옅어질 거라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아무것도 치유하지 못하며 그저 익숙해질 뿐이라는 걸. 나는 반죽을 치대며 생각했다. 지연이가 집을 나선 그날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아이가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나는 왜 조심해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저 빨리 다녀와라고만 했을까?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될 순 없었다. 제과점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발소리 없이 들어온 사람은 윤하영이었다. 우리 딸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내 며느리처럼 이 집에서 함께 사는 29살 젊은 여자였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하영이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의 얼굴을 살폈다. 오늘따라 더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 눈가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3년 전 지연이가 사라진 후 하영이도 많이 변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 예전엔 밝게 웃던 아이였는데 이젠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로 조용히 살림만 하고 있었다. 오늘 많이 팔렸어요? 하영이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비 오는 날엔 다들 안 나와. 그래도 어머니가 만드신 빵은 맛있잖아요. 내일은 많이 팔릴 거예요. 위로 같은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고 나는 하영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연이를 잃은 건 나만이 아니었다는 걸. 저 아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어쩌면 저 아이가 더 힘든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딸을 잃은 엄마지만 하영이는 배우자를 잃었으니까. 하영아. 나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너도 힘들지? 우리 지연이 때문에. 하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거짓말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저 아이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물어봐야 대답은 똑같을 테니까. 5분 타이머가 울려서 나는 장갑을 끼고 빵을 꺼냈다. 노릇하게 구워진 빵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예전엔 이 향기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연이도 이 냄새를 좋아했었고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엄마, 빵 냄새 난다 하며 뛰어들어 왔었다. 하지만 이젠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나는 빵을 식힌망 위에 올려놓으며 다시 시계를 봤다. 6시 50분.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시간은 3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 있었다. 똑똑똑.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제과점에 울려 퍼졌고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연아, 넌 지금 어디 있니? 엄마는 아직도 너를 기다리고 있어. 하영이가 이상했다. 처음엔 가을 환절기 감기려니 했고 얼굴이 유난히 창백하며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가 만든 빵조차 한 입 베어 물고는 죄송해요. 속이 안 좋아서요라며 내려놓는 걸 보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저 아이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으며, 아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데 남편 기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나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 그때 욕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고 나는 슬리퍼를 신고 복도로 나가 욕실 문 아래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다. 흑흑. 하영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릴까 망설이다가 저 아이도 자존심이 있을 텐데 우는 걸 들켰다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결국 돌아섰다. 내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귓가엔 계속 그 울음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밝은 척 식사 준비를 했지만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나는 모른 척하며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지켜만 봤다. 하영아, 오늘 병원 가볼래?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단호한 목소리였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저 아이가 거부하는데 내가 억지로 끌고 갈 순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그런데 밤마다 울음소리는 계속됐다. 이틀, 사흘, 나흘. 나는 점점 불안해지며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아니면 지연이 생각에 너무 힘든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하영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나는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슬쩍 그 아이를 관찰하는데 긴팔 티셔츠 소매가 올라가며 손목이 드러났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하얀 손목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상처였으며 긁힌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누군가 세게 잡아서 생긴 멍처럼도 보였다. 하영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하영이는 화들짝 놀라며 소매를 내렸다. 그게 뭐니? 아, 이거요? 그냥 부딪혀서. 부딪혔다고 저렇게 돼? 나는 하영이의 손목을 잡았다. 그 아이는 움찔하며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고 소매를 걷어 올렸다. 붉은 자국은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 개였으며 손목 안쪽, 팔목, 심지어 팔꿈치 근처까지 마치 누군가 세게 붙잡았던 것처럼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나는 목소리를 높였고 하영이는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라고. 이게 아무도 아닌 게 어떻게 생겨. 제발 그냥 넘어가 주세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으며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하영아, 누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말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 수 없어요. 뭐? 어머니는 도와줄 수 없어요. 하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뿌리쳤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도와줄 수 없다고? 왜? 하는 생각에 머릿속엔 온갖 의심이 피어올랐다. 혹시 누가 협박하는 건 아닐까? 빚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 저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거실로 나와 남편 기호에게 말했다.
여보, 왜? 하영이 말인데 손목에 상처가 있더라고. 기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넘어졌겠지. 넘어진 게 아니라 누가 잡은 것 같던데. 신경 쓰지 마. 젊은 애들 이래. 차갑고 무심한 목소리였고 나는 입을 다물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며 지연이가 사라진 후 남편은 점점 무뚝뚝해졌고 술만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다시 하영이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걸 확인했고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가 가진 건 두려움뿐이었다. 무엇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걸까? 나는 알아야 했고 그래야 지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도 덜 수 있을 것 같았다. 내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영이의 손목에 난 상처, 밤마다 들려오는 울음소리, 그리고 점점 깊어지는 그 아이의 두려움을 보면서 모든 게 이상했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물어봐도 하영이는 입을 열지 않았고 나는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3년 전 지연이가 사라졌을 때도 나는 이렇게 무기력했지. 경찰을 믿었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으며 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엔 달라야 했고 나는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제과점 단골 손님이었던 최강석 씨를 찾아갔다. 그는 예전에 형사였다가 지금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들었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며 실종자 찾기나 외도 조사 같은 일을 한다고 했다. 어서 오세요, 사장님. 강석 씨는 반갑게 맞아주었고 나는 의자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석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 말인데요. 요즘 이상해요. 자꾸 울고 손목에 상처까지 있더라고요. 강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였나요? 손가락 자국 같았어요. 누가 세게 잡은 것처럼요. 그리고 밤마다 욕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며느리분 성함이 윤아영이요. 29살이에요. 강석 씨는 메모를 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제가 오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갇히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요? 누군가를 숨기거나 자신이 숨고 싶을 때죠. 나는 숨이 막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며느리분이 누군가를 보호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석 씨의 말이 심장을 찔렀고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제발 알아봐 주세요. 저 아이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며칠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하영이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으며 평범한 오후처럼 보였지만 내 가슴 속엔 불안이 소용돌이쳤다. 사흘이 지났다. 강석 씨에게서 연락이 왔고 나는 다시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며느리분 동선을 추적해 봤습니다. 강석 씨는 사진 몇 장을 꺼냈다. 하영이가 시장을 가는 모습, 유치원 앞을 지나가는 모습, 제과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일상적인 모습밖에 없네요.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강석 씨는 고개를 저으며 또 다른 사진을 꺼냈는데 어두운 거실이 찍혀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 댁 거실입니다. 며느리분이 밤 2시마다 거실불을 켜더군요. 밤 2시요? 네. 사흘 연속 같은 시간에 불이 켜졌고 약 30분 뒤에 꺼지더군요.
나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혹시 누가 찾아오는 건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며느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구를요? 그건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강석 씨는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집안에 며느리분을 압박하는 사람이 있진 않습니까? 압박이요? 네. 가족 중에 며느리분에게 강압적인 사람 말입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엔 나랑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전엔 소방관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했고요. 강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고 뭔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혹시 남편분이 밤에 자주 나가시진 않나요? 아니요. 우리 남편은 술 마시고 자는 게 전부예요. 그렇군요. 강석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나는 불안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으니까. 강석 씨,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나는 답답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고 시계를 봤다. 밤 1시 50분. 나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는데 거실은 어두웠고 곧 2시가 되었다. 그 순간 거실 불이 켜졌고 나는 숨을 죽이며 벽에 몸을 숨겼다. 하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누군가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강석 씨가 말한 밤 2시의 거실 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대체 하영이는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 걸까, 누구를 만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시계를 봤다. 밤 1시 40분 심장이 두근거렸고 나는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옆에선 남편 기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나는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열었다. 복도는 어두웠고 나는 숨을 죽이며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벽에 붙어 서서 기다렸다. 손바닥에 땀이 흘렀다. 1시 50분 거실은 조용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며 나는 긴장한 채로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1시 58분 문득 복도의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다. 누군가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하영이었다. 그리고 정확히 2시가 되었을 때 거실 불이 켜졌다. 나는 벽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거실을 훔쳐봤다. 하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였다.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는데 무겁고 느린 발소리였으며 거실로 누군가 들어왔다. 나는 숨을 멈췄다. 남자였고 등을 보이고 서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과 걸음걸이가 낯설지 않았다. 심장이 두방망이 질쳤다. 남자가 하영이에게 다가가며 소파 옆에 섰고 하영이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만 좀 오세요. 제발, 이제 그만. 하영이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작고 애원하는 목소리였으며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시끄러워.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를 알았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으며 귀를 의심했다. 제발이요. 어머니가 알면 어쩔 건데. 넌 아무 말도 못해.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영이의 목소리가 울먹였고 남자는 비웃었다. 그리고 하영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발이 꼬여 벽에 부딪혔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고 복도를 뛰다시피 해서 방으로 돌아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침대를 봤다. 남편이 자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젖혀져 있었으며 베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아니야,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손이 덜덜 떨렸고 방금 거실에서 본 그 남자 하영이를 압박하던 그 목소리가 내 남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으며 왜 우리 남편이, 왜 하영이를 하는 생각에 정신이 혼미해졌다. 손목의 상처, 밤마다 울던 소리, 창백한 얼굴,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영이를 괴롭힌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남편이었고 같은 집에서 함께 살던 그 사람이었으며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이었다. 나는 입을 막고 울음을 참았다. 소리내어 울 수가 없었고 들킬까봐 남편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방문이 조용히 열렸고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으며 이불을 덮는 소리가 들렸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눈을 떴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딸을 낳고 힘든 시절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옆에 누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나는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고 구역질이 올라왔으며 같은 침대에 누워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지연아, 미안해. 딸이 사라진 후 나는 하영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내 슬픔에만 빠져서 그 아이가 겪는 고통을 보지 못했으며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저 괴물 같은 남자가 하영이를 짓밟고 있었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둘 순 없어.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불은 꺼져 있었고 하영이 방문 앞에 서서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며 문고리를 잡았다. 하지만 열지 못했다. 지금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인가? 나는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으며 통증이 느껴졌지만 개의치 않았다. 이제 알았어. 그리고 이제 끝낼 거야. 거실 불빛 아래서 본 그 낯선 그림자는 남편이 아니었다. 괴물이었고 나는 더 이상 그 괴물과 함께 살 수 없었다. 새벽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나는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내일 나는 움직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강석 씨를 찾아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고 거실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며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남편이 하영이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알아야 했고 그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강석 씨는 나를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사장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따님 실종 사건 기억하시죠?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지연이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왜 갑자기 우리 딸 얘기를?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석 씨는 파일을 꺼내며 펼쳤는데 3년 전 신문 기사와 경찰 보고서 사본이었다. 따님이 실종되던 날 마지막으로 따님을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사위, 우리 딸 남편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조기호 씨였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뭐라고요?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경 따님 남편과 조기호 씨가 차에 함께 타는 걸 봤다고 증언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강석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날 밤 조기호 씨는 술자리가 있다고 집을 나갔다고 하셨죠? 네, 그랬어요. 하지만 같이 술 마셨다던 동료들 진술에 따르면 조기호 씨는 9시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해요. 나는 손이 떨려서 책상을 붙잡았다. 그럼 그날 밤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따님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거죠.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고 모든 기억이 뒤엉키며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새 연락이 없었고 나는 화가 나서 전화를 몇 번이나 걸었지만 받지 않았으며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옷은 흙투성이었으며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았어. 무슨 술자리가 새벽 3시까지예요? 시끄러워.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화가 나서 거실에서 잠을 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사위가 울면서 찾아왔다. 어머니, 지연이가 안 보여요. 뭐라고?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어요.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으며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연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사장님? 강석 씨가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지연이를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 않았으며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했단 말인가. 사장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딸이 사라졌는데 그게 우리 남편 때문일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나는 소리쳤고 눈물이 쏟아졌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으며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을 찢었다. 그리고 지금은 하영이한테까지. 네, 우리 남편이 하영이를 괴롭히고 있어요. 제가 직접 봤어요. 강석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더욱 위험합니다. 사장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증언도 중요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고 딸을 잃었을 때는 무기력하게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하영이만큼은 지켜야 했으며 그게 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였다. 알겠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나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먹구름이 가득했고 곧 비가 올 것 같았으며 3년 전 그날처럼.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힐게. 모든 퍼즐이 맞춰졌고 그 중심엔 내 남편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강석 씨와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다음 날 오후 남편이 외출 준비를 했다. 어디 가요? 병원. 건강검진 받으러. 같이 갈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집을 나섰고 나는 잠시 기다렸다가 재빨리 외투를 입었다. 하영이는 제과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와 남편을 뒤따랐다. 남편은 버스를 탔다.
나도 같은 버스에 올라타 뒷좌석에 앉았으며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버스는 시내를 가로질러 달렸고 병원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였다. 역시 거짓말이었어. 심장이 두근거렸다. 남편은 어디로 가는 걸까? 혹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걸까? 버스가 멈췄고 남편이 내렸다. 나도 서둘러 내려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다. 남편은 골목을 돌아 주택가로 들어갔으며 익숙한 골목이었다. 우리 집 근처였다. 그리고 남편이 멈춰선 곳은 우리 집이었다. 뭐야? 왜 돌아온 거지? 나는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분명 하영이는 제과점에 있어야 하는데 왜 집으로 돌아온 걸까? 나는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갔다.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나는 숨을 죽이며 문을 열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왜 자꾸 이러세요? 하영이 목소리였다. 떨리고 작은 목소리였으며 나는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가 거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남편이 하영이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고 하영이는 소파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너 같은 여자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거칠었으며 내가 아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 내가 널 얼마나 돌봐줬는데. 지연이가 없어진 후에 누가 널 걷어줬어? 그렇다고 이럴 순 없잖아요. 입 닥쳐. 넌 아무한테도 말 못해. 그랬다간 너도 지연이처럼. 그 순간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지연이처럼 뭐. 남편과 하영이는 깜짝 놀라며 나를 봤고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당신 언제부터 처음부터 다 봤어요. 아니,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하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영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날 거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하려 했다. 은희야, 이건 오해야. 내가 그냥 오해라고요? 3년 동안 이 아이를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게 오해예요? 그게 아니라 그날 밤 당신 어디 있었어요? 뭐? 3년 전 지연이가 사라진 그날 밤 당신 어디 있었냐고요? 나는 소리쳤고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목격자 있어요. 당신이 사위랑 함께 차에 탄 거 봤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사고였어. 그날 그 아이가 먼저.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남편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지만 놓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뭘 했어요? 그리고 왜 하영이를 괴롭힌 거예요? 남편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너무나 비겁해 보였다. 말해요. 대체 왜? 그 아이들이 알게 됐어.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린 걸. 지연이가 먼저 알았고 사위도 알게 됐어. 그래서 뭐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침묵이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남편을 밀쳤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은희야, 제발. 가족이지만 죄인은 가족이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112를 눌렀고 전화벨이 울렸으며 하영이는 소파에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3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여보세요, 112입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남편은 벌떡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은희야, 전화 끊어. 제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살인 사건이요. 은희야. 남편이 내 손에서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렸다. 주소는 부산시. 전화 끊으라고. 남편이 소리쳤고 그 순간 나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남편은 멈칫했다. 짐승 같은 인간아. 내가 우리 딸에게도 그랬지? 돈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했어?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우리 딸이 당신 비리를 알게 됐다고 죽인 거예요? 그리고 사위까지.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흔들었다. 어머니. 하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고 나는 그 아이를 돌아봤다. 하영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으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하영아, 괜찮아. 이제 안전할 거야. 저도 죽을 뻔했어요. 하영이의 말에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 그 사람이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언니처럼 된다고. 이 미친놈이. 나는 남편에게 달려가 멱살을 움켜쥐었다. 남편은 비틀거렸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3년 동안 이 아이를 협박했어요? 3년 동안. 당신이 정말 사람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들키면 다 끝장이니까. 끝장? 당신은 진작에 끝났어요. 나는 남편을 밀쳤고 남편은 소파에 넘어졌다. 그리고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경찰 빨리 와주세요. 용의자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남편이 무릎 꿇고 애원했다. 은희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미쳤었어. 정신이 없었다고. 미쳤다고요? 그래서 우리 딸을 죽였어요? 사고였어. 정말 사고였다니까. 사고면 왜 신고 안 했어요? 왜 숨겼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으며 어깨가 떨렸다. 하지만 나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혐오스러웠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요. 지연이랑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날 지연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회사 돈 빼돌린 거 알았다면서 자수하라고. 그래서요? 나는 패닉이었어. 자수하면 감옥 가고 우리 가족은 망하잖아. 그래서 만나자고 했어. 그리고 지연이랑 사위를 만났어. 둘 다 나한테 자수하라고 했고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빌었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근데 지연이가 안 들어줬어. 그래서 뭐예요? 죽인 거예요? 싸우다가 지연이가 넘어졌어. 머리를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나는 비명을 삼켰다. 온몸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나는 버텼다. 그럼 사위는요? 사위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서 막으려다가 죽인 거예요? 침묵이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그 모습이 답이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다. 지금 울면 안 됐다. 지금은 강해져야 했다. 그리고 시신은 어디 있어요? 산속에 묻었어. 어디요? 정확히 어디? 북구 쪽 산 등산로에서 벗어난 곳. 나는 메모했다. 경찰에게 알려줘야 했다. 우리 딸을 찾아야 했고 제대로 장례라도 치러줘야 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이 들어왔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여기요. 이 사람이 3년 전 제 딸과 사위를 죽였어요. 경찰은 남편을 바라봤고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조기호 씨 맞으십니까? 네.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남편이 나를 봤다.
은희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30년 함께 산 내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딸을 죽인 살인자일 뿐이에요. 가족이지만 죄인은 가족이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하영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저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하영이를 꼭 안았다. 그 아이도 울었고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한 달이 흘렀다. 조기호는 살인죄로 구속되었고 재판이 시작됐으며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전직 소방관, 친딸과 사위 살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갔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지연이를 찾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남편의 자백에 따라 산속을 수색했고 결국 지연이와 사위를 찾아냈다. 3년 만에 딸을 다시 만났지만 그건 차가운 유골이었고 나는 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지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다. 하영이는 내 옆에서 함께 울었고 우리는 지연이와 사위를 나란히 묘지에 안장했다. 비석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으며 사랑하는 딸, 그리고 아들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장례를 마친 후 나는 결심했다. 하영아, 우리 여기 떠나자. 어머니, 이 동네엔 너무 아픈 기억이 많아. 우리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자. 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짐을 쌌다. 제과점도 정리했고 집도 팔았으며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자리 잡았다. 아침 햇살이 제과점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고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부터 빵을 굽고 있었다. 오븐에서 따뜻한 열기가 피어올랐고 버터와 밀가루 향이 가게를 채웠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영이가 앞치마를 두르며 들어왔다.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미소를 짓는 횟수도 늘어났다. 일주일에 2번씩 상담 치료를 받고 있었고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크림빵도 만들까? 좋아요. 손님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반죽을 빚었다. 손끝에 밀가루 가루가 묻었고 하영이가 실수로 내 얼굴에 밀가루를 묻혀서 우리는 웃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웃음소리였다. 어머니, 저 말해도 돼요? 뭐? 아기 생겼어요. 나는 손을 멈췄다. 하영이를 바라봤는데 그 아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정말이야? 네, 한 달쯤 됐어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희망의 눈물이었다. 지연이가 우리한테 선물을 남긴 거야.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영이를 꼭 안았다. 그 아이의 품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고 그건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이제부터 몸조리 잘해야 해. 무거운 거 들지 말고.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안 돼. 내가 다 할 테니까 넌 쉬어. 우리는 또 웃었다. 웃음이란 게 이렇게 따뜻한 것이었구나 싶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동네 할머니들, 아이들, 젊은 부부들이 빵을 사러 왔고 사장님 빵은 정말 맛있어요 라는 말에 나는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는 하영이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으며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어머니,
아기 이름 뭐로 지을까요? 글쎄 하영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어. 지연이라고 지으면 안 될까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하영이를 바라봤는데 그 아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언니 이름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 엄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래, 좋은 이름이야. 우리는 다시 걸었다. 바람이 불었고 봄 냄새가 났으며 어딘가에서 꽃향기가 풍겼다. 지연아, 이제는 됐다. 내가 남긴 이 아이와 하영이 내가 끝까지 지킬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마치 지연이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거실 벽시계를 봤다. 3년 전 멈췄던 시계, 새 집으로 이사 오며 다시 건전지를 갈았고 이제 그 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똑똑똑. 초침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고 나는 미소 지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고 우리의 삶도 계속되고 있었다. 아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갈 힘은 생겼다. 창밖으로 부드러운 봄바람이 불어왔고 커튼이 하늘거렸으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들의 봄이 왔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